자, 안녕하세요. 이제 네 번째 과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일반이고요. 많은 분들이 프로그래밍 일반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우리가 코딩을 못해도 필기 합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빠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모듈을 이번에는 실제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순서대로 보셔야지 중간에 보면 안 된다. 공통 모듈이 뭐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모듈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걔네를 다시 쓰면은 훨씬 더 빠르게 돈이 적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모듈화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계실 거예요. 뭐 학교다 그러면 학교에 커다란 그런 그룹 안에 학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교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과목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얘네들을 잘게 잘게 기능별로 쪼개는 것을 이제 모듈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또 결합도하고 응집도에 대한 것을 앞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네, 결합도라고 하는 건 커플링이에요. 모듈하고 모듈 간의 어떤 관련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얘네가 이제 각 모듈이 독립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합도는 높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합도는 낮게 한다가 이제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 순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합도에서 가장 약한 결합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결합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이제 데이터 결합도, 그 다음에 스탬프, 제어, 외부, 공통, 내용, 그리고 여기서 자, 그래서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두 모듈 간의 관련성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낮은 게 좋다. 그래서 데이터 결합도가 제일 좋은 거고 내용 결합도가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쉽게 얘기해서 내용 결합도라고 하면은 안에 있는 모듈 내에 있는 내용들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꼭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스, 제외, 공내 이렇게 대스제외 공내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순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가장 강한 거, 가장 약한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응집도예요.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 내에서의 그런 끈끈함 이런 거죠. 그래서 코헤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뭉치다라고 하는 느낌이죠. 본드로 붙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 코헤전에서는 응집도에서는 응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모듈 하나 내에서의 연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모듈은 좋은 거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기능 응집도죠. 그래서 기순, 교절, 시논, 우 이렇게 기순, 교절, 시논, 우 요 순서 꼭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게 이제 기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이렇게 끈끈하게 묶여 있으면은 그게 좋은 거고 우연적 응집도는요. 그냥 난수로 그냥 뭐 이것저것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순서 기억하시고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효과적인 모듈 설계 방법도 시험 문제에 앞에서도 몇 번 봤어요, 우리가 이거. 그래서 응집도는 강하게 한다. 결합도는 약하게 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복잡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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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성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한다. 모듈 크기는 시스템 전반적인 기능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크기로 한다. 그랬죠? 뭐 이렇게 보시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한 모듈과 다른 모듈이라고 그랬죠. 그 모듈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는 뭐가 될까? 네, 바로 결합도가 되겠죠. 커플링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한 모듈 내부니까 얘네는 응집도가 되겠죠. 얘네 다 출제된 기출 문제들입니다. 자, 공통 모듈 재사용 범위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건 앞쪽에서 봤던 문제인데 컴포넌트 그리고 함수와 객체, 어플리케이션 재사용 그랬는데 이번에 더미 코드라고 하는 거는 더미라고 하는 건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그런 아이예요. 얘를 왜 다시 써? 자, 응집도가 가장 낮은 것은 그랬어요.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끈끈함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안 좋다 그랬어요. 됐죠?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어떤 의미 있는 연관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난수에 의해서 그냥 대충 연결돼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효과적인 모듈 설계를 위한 유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모듈 간의 결합도를 약하게 하면 모듈의 독립성이 향상된다. 좋고요. 복잡도와 중복성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시킨다. 모듈의 기능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나치게 제한적인 뭔가 지금 느낌이 벌써 쟤는 답이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복습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전에 앞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자, C 언어의 개요예요. C 언어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C 언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1972년 저보다도 나이가 많네요. 벨 연구소. 벨 연구소가 뭐죠? 최초의 전화기 만든 사람이 전 벨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런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개발이 된 거고 얘는 컴파일 언어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 포인터에 의한 번지 연산 등 다양한 연산 기능을 갖는다 그랬죠. 근데 이것 때문에 C 언어를 공부하다가 그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번지에 대한 바운스를 주는 건데 그게 좀 헛걸릴 수가 있겠죠. 이식성이 뛰어나고요. 유닉스 운영체제에 사용된다. 그 C 언어의 기본 구조는 메인 함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메인 함수에서 실행이 시작되고 뭐 중중중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료형에 대한 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형은 int하고 long 두 가지가 있어요. int는 정수형인데 2바이트, 그 다음에 long은 4바이트, 실수형은 플롯과 더블이 있고요. 얘는 4바이트, 8바이트가 되고 문자형은 1바이트가 됩니다. 요거 이제 자주 출제됐던 아이였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프로그래밍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시험 문제 자체가. 나중에 실기에 가면은 이제 자료 구조에 관련된 C 언어 코드나 자바나 뭐 파이썬 그 기본 문법을 좀 알아야 되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필기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필기를 합격하고 그다음에 봅시다. 자, 기억 클래스에는 이거 자동 변수, 레지스터 변수, 정적, 외부 변수가 있어요. 자동 변수, 레지스터, 정적, 외부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거 종류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입출력 함수예요. 자, 스캔이라고 하는 거, 스캐너 아시죠? 스캔은 이제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 외부에 있는 종이를 컴퓨터로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스캔 입력이고요. 프린트는 출력이고요. get 캐릭터 하면은 문자예요. 문자. 됐죠? put 하면 얘는 문자예요. 근데 뒤에 보면 s가 붙죠? 얘가 이제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자열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get str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자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을 입력받는 거고 붙이는 이제 문자열을 이제 출력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get 컴퓨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변환 문자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그 코드 볼 때 꼭 알아야 되거든요.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형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한다든지 할 때 쓰는 거고요. 이 D라고 하는 거는 데시멀의 약자죠. 데시멀. 십진수잖아. 그죠? 얘는 옥텟이 되겠죠. 얘는 헥사곤, 헥사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플로트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익스포넌트인가요? 익스포넌트 이렇게 되겠고 얘는 캐릭터지 스펠링이. 그 다음에 얘는 스트링 이렇게 됩니다. 각각 약자이기 때문에 얘네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 정도 단어는 아시잖아요. 기사 정도 준비하시는데 데시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 옥텟도 마찬가지. 이거는 중학교 영어니까. 자, 이스케이프 스퀀스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역슬러시를 씁니다. 이것도 종종 출제돼요. 다음 중 이스케이프 스퀀스 코드가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기억하시고요.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 주면은 new line 새로운 라인으로 r은 캐리지 리턴 탭 백스페이스 폼피드는 한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0 주면 널 캐릭터 널 문자를 출력하고 싱글 쿼트 더블 쿼트 백슬래시 알러트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별로 안 나오는데 특히 이 뉴 라인하고 캐리지 리턴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거 두 가지 좀 기억하고 계시면은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 자, C 언어 변수명 작성 규칙이에요. 변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되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반찬을 했어요. 그럼 반찬을 뭐 김치볶음도 했고요. 또는 아니면 오뎅볶음도 했어요. 그러면 얘네를 같이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서
얘네를 딱딱 밀봉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죠. 그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 구구단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단이 있고 여기에 값이 있겠죠. 이 안에 값들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2가 됐고 얘는 2 됐고 2에서 9까지 변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를 이제 작성하는데 약속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영문자, 대소문자, 그다음에 숫자 그리고 언더바예요. 얘네를 혼용할 수 있고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무조건 문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바로 시작해야 한다. 영문자나 언더바로 시작하고 영문자,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공백 포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예약어잖아요. 그래서 오토, 브레이크, 케이스, 캐릭터 뭐 이렇게 쭉 있어서 이렇게 예약되어 있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자,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있는. 즉 이게 왜 예전에 필요했었냐면 그러니까 메모리의 용량 때문에 이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 주소를 넣는 부분이고 이 포인터 변수 사용하는 거는 나중에 실기에서 코드에 사실은 요즘엔 포인터 안 쓰잖아요. 다 C++ 쓰지 아니면 자바 쓰지 C에서의 이런 포인터를 잘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되면 좋겠는데 출제가 종종 됩니다. 그치? 그래서 나중에 실기에 가서 좀 자세히 좀 보시기 바라고요.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위치, 주소를 별도의 변수화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때 쓴다.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변수의 값을 읽기 위해서는 이 포인터, 이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를 앞에다 붙여요.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p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죠. 나중에 문제 보면서 보시고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어요. 얘는 스탠다드 IO예요. 표준 입출력할 때 사용하는 코드예요. 그럼 라이브러리는 뭐냐? 라이브러리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C에서 기본적으로 야 네가 입출력하는 프로그래밍 할 때 뭐 노가다 하지 말고 내가 미리 만들어 줄게. 응? 이것만 그냥 인크루드 해가지고 써. 그러면 네가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안에서 네가 원하는 건 어느 정도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탠다드 IO고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얘네 C 표준 유틸리티 함수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앞쪽에다가 인클루드 시켜가지고 프로그램 소스 코딩을 하는 거죠. 얘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함수의 종류 이 안에서 이제 사용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A to I예요. 그죠? 그 문자열을 인티저로 바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A to float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실수형으로 해라. 그리고 A to R이에요. 롱이 되겠죠. I to A 얘는 숫자를 문자형으로 하라. 그 다음에 세일은 자리 올림이고 플로우는 자리 벌림이에요. 여러분들 플로우는 뭐예요? 바닥. 세일은 천장 이런 의미죠. 난수 발생, 나눗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우선 여기 정도에서는 영어 단어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 자, C 언어에서 문자형을 나타내는 형식은 그랬어요. 이거 뭐 그냥 상식이죠. CHAR.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 타입 중에서 long이에요. long. 정수에는 기본 int가 몇 바이트예요? 네, 2바이트고요. long이 몇 바이트예요? 네, 4바이트입니다. 이건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C 언어 정수형 자료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C 언어에서의 정수는 int로 씁니다. 플로트는 실수죠. 그리고 캐릭터 문자, 더블은 실수형의 더블이 되겠죠. escape 시퀀스에 옳지 않은 것은 new line, carriage return, tab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new line이지 new page가 아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포인트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포인터 변수는 기억 장소의 번지를 기억하는 동적인 변수예요. 그러니까 기억 장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데이터의 주소 값을 받을 수 있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제 메모리 관리 때문에 이걸 쓰는 건데 여기서 이제 1번은 맞는 거고 포인터 가르치는 자료에 일치할 때 대입하는 규칙이다. 보통 변수의 번지를 참조하려면 번지 연산 이거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뭘 쓴다고? 에스터리스크 쓴다 그랬죠. 여기 있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가지고 C 언어 연산자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이제 단항 연산자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느낌표, 그다음에 물결. 그래서 단항 연산자고 이런 식으로 얘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산술 연산자예요.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더하기 빼기. 그 쉬프트 연산자, 관계 연산자, 비트, 논리, 조건, 할당 연산자예요.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A에다가 10을 넣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또 나오니까 얘네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기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자, C 언어의 연산자의 특징은 느낌표는 부정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단항 연산자 봤었죠. 여기 물결은 1의 보수를 의미하고요. 플러스 하면 일씩 증가하는 거예요. 수열을 발생시키고요. 마이너스 하면 일씩 감소해요. %는 변수의 주소를 의미하고 얘는 변수의 내용을 의미해요. 그리고 사이즈 오프는 변수, 변수형, 배열의 저장 장소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구하는 거예요. 사이즈 오브 크기가 얼마야? 라고 하는 거죠. 얘네는 그냥 기본적으로 얘는 알아야 뒤에서 필기든 실기에서 코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셔야 돼요. 얘를 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코드로 통으로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술 연산자는 뭐 우리 너무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목 뭐 이런 것들이죠. 우선 산술 연산자의 이항 연산자라고 하는 이항이라고 하는 거는 항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이렇게 항이 두 개. 이래서 이항이고 단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만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보수 이런 거. 이항 연산자 더하기, 빼기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러한 애들보다 우선순위가 당연히 낮겠죠. 여러분들 더하기하고 곱하기, 나누기의 우선순위는 얘가 먼저잖아요. 자, 쉬프트 연산자는 얘는 왼쪽으로 연산하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써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쓴다. 자, 관계 연산자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갖다가 는 두 개를 씁니다. C 언어에서는. 그다음에 느낌표에 는 이렇게 하면 뭐뭐가 같지 않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자인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비트 연산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정수값 인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 논리 합을 하는 거야. 이 비트 연산자는 이진수로 변환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실제 나온 거니까. 네, 베타적 논리합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예제 실제 출제됐던 문제인데 그 인크루드 스탠다드 IO 얘네 가지고 오고 메인 함수 안쪽에 실제로 얘는 몰라도 되는 거고 요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A는 4예요. 그리고 B는 7이고요. C는 여기에서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 논리 합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 연산자가 나왔을 때는 얘네를 이진수로 바꿔주면 돼요. 그죠? 그 얘네 이진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이렇게 하면 되지. 1, 2, 4, 8, 16, 3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4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1, 0, 0이에요. 7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제가 왜 그런 거냐고 요거 값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7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4하고 2하고 1을 모두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6, 2, 9, 7이니까. 그래서 1,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어떻게 요렇게 논리 합을 해주는 거죠. 논리 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0은 false예요. 1은 true야. 얘네를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참이면 모두 참인 거예요. 그래서 1, 1, 1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1, 1인데 왜 1이에요? 그러는데 참 거짓은 두 가지 값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죠? 똑같이 7이 나와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7이 돼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또 프린트에 %d 돼 있잖아요. 데시멀로 출력해라. C를 데시멀로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이 진수를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이 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계산하면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네, 다음에 논리 부정, 논리 곱, 논리 합 얘네도 같이 기억하세요. 비트 연산자랑 구분해서 조건 연산자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막 연산자가 나왔네. 그지? 조건식이 참일 때, 뭐 거짓일 때. 이게 이제 사막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항이 세 개야. 보면 여기 요거 하나 항, 요 항, 요 항 이렇게 항이 세 개라서 사막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조건이고요. 이 조건이 참일 때, 거짓일 때. 보통은 얘네를 이프문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참일 때 뭐, 거짓일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뭐 한 줄에 그냥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얘네를 삼항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할당 연산자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와 B 그러면은 B에 있는 거를 A에 넣는 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A 플러스는 B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A라고 하는 애는 소문자로 써야 돼요.
대소문자 가리니까. 자, A는 A 플러스 B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A는 A 마이너스 B와 같다는 거지. 얘는 A는 A 곱하기 B와 같다. 이런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짧게 표현할 수 있어요. C 언어에서는.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Shift도 마찬가지. 그래서 코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은 얘는 A 또 대문자로 썼네. 습관이야. 자, A는 A 플러스 B와 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콤마, 사열 연산자는 성격이 동일한 자료형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스탠다드 IO 이런 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에서 가서 찾아 쓰는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듈과 패키지를 총칭하고 모듈이 개별 파일이라면 패키지는 파일들을 모아놓은 거고 표준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의미하고 외부 라이브러리는 별도의 파일 설치를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 제공하는 애와 아닌 애를 구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만 봐주시면은 그게 부담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갑니다. C 언어에서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 우리 나머지 계산하는 거의 퍼센트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C 언어에서 일씩 증가시키는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C 언어에서 할당 연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는 이거 사막 연산자인데 그죠? 비트 연산자가 아닌 것은 얘는 앰퍼센트는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AND와 같다 그랬고 얘는 OR라고 했고요. 얘는 exclusive OR라고 했어요. 그리고 느낌표는 단항 연산자의 not. 얘는 단항 연산자입니다. 구분을 좀 해주세요.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자, 라이브러리 개념과 구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 얘네 그냥 본문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는 이 3번이 답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는 내부 라이브러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예요. 어렵지 않다니까. 편하게 갑시다. 자, 이번에는 C 지나서 자바예요.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다. 뭐 당연히 다 아시는 거고. 자, 개비지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개베지가 이제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컬렉터예요. 우리가 메모리에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한번 다 쓰고 난 거야. 그죠? 얘네 이제 필요 없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결국은 메모리에서 얘네를 쉽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메모리의 가용성을 높여주는 그런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JVM 가비지 컬렉터가 필요하고 별도로 메모리를 알아서 그냥 정리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바의 이제 자료형이에요. 바이트, 그죠? 쇼트, 인트, 롱 이렇게 됩니다. 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1바이트가 여러분들 8비트죠. 8비트 맞습니까? 이것도 그냥 상식이야. 1바이트는 몇 비트? 8비트예요. 8비트라고 하는 건 자릿수가 8개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얘네를 이진수로 변환을 하면은요. 최대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8가지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7부터 시작해가지고 0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7까지 가는 거예요. 자, 쇼트는 2바이트예요. 2바이트는 16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16비트니까 16 이거 16개 보면 나와. 인트는 4바이트고 롱은 8바이트예요. 플로트, 더블, 캐릭터, 볼린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얘네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형이 더 많죠. 그죠? 실수형은 시온하고 같아요. 문자형은 캐릭터와 논리형의 불린이 있다. 자, escape 시퀀스 또 있어요.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new line, 그 다음에 carriage return, 탭, 시온어와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백스페이스, 폼피드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바의 접근 제어자예요. 그래서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거는 이 객체를 컨트롤할 때 얘네를 어떻게 선언하느냐예요. 퍼블릭하면은 모든 모듈에서 모든 함수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지? 프리베이트라고 하는 건 해당하는 곳 한 곳에서만, 디폴트는 기본, 그다음에 프로텍트는 현재 객체 내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퍼블릭은 공용이라는 얘기고 프리베이트는 나 혼자만의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출력 함수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시스템이 앞에 붙어요. 그죠? 자바도 아웃프린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줄바꿈이 없어. 그 다음에 뒤에 ln이 나오잖아요. line nex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출력하는 거죠. 대신에 여기에 보시면은 print f니까 변환 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앞에서 배웠던 우리 엑셀과 동일해요. %d, 옥텟,
헥사곤, 플롯, 익스포넌트, 캐릭터, 스트링 이렇게 되고요. 자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대신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거는 이 달러를 쓸 수 있다. 첫 문자는 얘네로 쓸 수 있다. 공백은 포함할 수 없다. 이해하고 사용할 수 없다. 시온어와 동일합니다. 자, 연산자 우선순위예요. 단항 연산자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비트 연산자, 쉬프트,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조건, 할당 연산자 이렇게 된다. 자,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것도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 클래스 내에서 똑같은 이름의 메소스를 반복 사용하는 걸 오버로딩이라고 하고, 오버라이딩은 얘는 상속 관계에서 상위 클래스에서 선언된 아이를 하위 클래스에서 약간 변형해서 쓰는 거죠. 재정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또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너무 부담 갖지 마셔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자바에서 문자형을 나타내는 캐릭터의 크기는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고 우리 C에서는 캐릭터가 얼마였어요? 1바이트였나요? 자바의 접근 제어자 중에서 모든 접근을 허용한대요. 그러니까 공용이란 얘기네요. 퍼블릭.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수 데이터 타입 중에서 롱이라고 그랬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일 먼저 나왔던 아이가 바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쇼트. 얘네는 좀 상식이니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바이트 같은 경우는 1바이트고요. 쇼트는 2고요. 배로 늘어요. 이렇게 1248 기억하시면 되겠죠. BSIL 이렇게 기억하시고 1248 주시면 되겠고, 롱이니까 제일 기내니까 8바이트가 되겠네요. 자바에서 사용되는 출력 함수가 아닌 것은 프린트 아웃, 프린트 ln, 프린팅? 야, 이거는 너무 아니지 않냐? 저런 게 출제됐다고. 그러니까 자바에서 사용되는 접근 제어자 종류가 아닌 것은 private, public, 디폴트, 인터널이라고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은 자바가 또 깔끔하게 끝났어요. 부담스럽지 않죠. 자, 이제 제어문을 가는 겁니다. 실제로 코딩 갈 때 우선 첫 번째 이제 if문이에요. 이제 조건식이 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90점 넘으면 합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할 때 쓰는 거고, 두 번째 이제 if하고 else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조건식에서는 그냥 합격만 나오겠지만 얘는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을 해서 else문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뭐 수 미한가를 주고 싶다. 그럼 90 이상이면 수, 80 이상이면 뭐 우, 뭐 70 이상이면 무, 뭐 미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사막 연산자는 바로 이 if문에서 단순 if else문에서 여기에 있는 이 조건식과 그의 첫 번째 참일 때 그리고 거짓일 때를 한 줄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총 4줄이 필요한데 이 사막 연산자 쓰면 한 줄로 끝나요. 그래서 빅은 만약에 A가 더 크면 그때는 A를 출력하고, 만약에 B가 더 크면 B를 출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걔네를 여기다 넣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막연산자. 이 사막연산자가 실기에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스위치 케이스 문이에요. 얘네는 다중 조건문을 쓸 때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조건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값 1, 그리고 실행, 종료, 2, 두 번째일 때 값, 실행 종료. 이렇게. 마지막에 디폴트일 때는 조건 값이 모두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반복문은 while문을 쓰고요. 이 내부에 있는 애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구구단 같은 경우 할 때 저런 while문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죠. 자, do while문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조건식을 검사해서 반복 실행 여부를 확인을 해요. 자, while하고 do while하고의 차이는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면 while문 내의 명령을 실행을 해요. 그런데 대신에 조건 값이 아예 애초에 거짓인 거야. 그치? 조건이 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잘못 넣은 거지. 그럼 아예 실행이 안 돼요. 한 번도 실행이 안 돼. 근데 do while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실행돼. 그게 차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for도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초계식, 조건식, 증감식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구조만 기억하시고 좀 더 좀 자세한 것들은 문제나 또는 나중에 실기에 가서 보시면 돼요. 사막 연산자를 사용하여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얘네만 보면 되는 거죠. 얘가 조건이고요. 얘가 참이고요. 얘가 거짓인 거예요. 그럼 얘네 어떻게 쓰면 돼요? 밑에 보기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요 줄만 보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첫 번째 조건이 참일 때를 우선 한번 볼게요. 그래서 i-j, i-j 요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얘네도 아니고. 얘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i 플러스 j고 조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위에서 이렇게 i가 크면이라는 의미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1번이 답이네요, 그냥. 그래서 사막 연산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if문을 한 줄로 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사실은 보기를 보시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i 플러스 j가 이 위에 어디 있냐? 없잖아. 얘 결과값은 그랬어요. 자, 얘는 반복문이에요. 얘가 초기값, 얘가 조건, 그리고 얘가 스텝이에요. 스텝은 몇 번씩 가냐 이거지. 그래서 i가 1이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0까지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1 플러스 2. 이게 i. 이게, 이게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소문자입니다.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건 정오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i는 i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2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2 하면 얼마 나와요? 3 플러스 2 하면 얼마 나와? 5 플러스 2 하면 얼마 나와? 7 플러스 2 하면 얼마 나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더한 값이 얼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4, 여기까지는 9, 여기까지는 16, 여기까지는 25. 끝.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얘네 출력은 10진수로 하고 얘네 합계를 출력해라 그랬어요. 이게 sum은 sum 플러스 i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누적 합계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정도 수준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스크립트 언어하고 파이썬이에요.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 거는 소스 코드 컴파일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행씩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내가 한 행씩 한 행씩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 종류에는 서버 측에서 사용되는 ASP, JSP, PHP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얘는 서버 방식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ASP는 윈도우즈 계열 서버에서 쓰이고요. PHP는 리눅스, 유닉스에서 사용이 돼요. 근데 최근에는 이 윈도우즈 서버에서도 PHP를 얘가 오픈 소스거든. 그래서 적용을 해가지고 윈도우즈 서버에서도 PHP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예전엔 돌아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PHP에 연산자가 있어요. 얘네도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리고 제곱. 얘는 제곱이에요. 할당 연산자, 나머지들 뭐 증가, 감소,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들 한번 봐주시고,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인터프리터 방식이에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한 줄씩 번역하는 스크립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크립트 형태의 객체 제한 언어로서 쉽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거고. 이게 워낙 이렇게 많이들 그 과목이 많아요. 지금 보면 C, 자바, 파이썬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난이도가 시험 문제 깊이가 깊지가 않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자바를 이용한 웹 스크립트 문자예요. 그래서 웹에서 사용되는 거고 VS 스크립트는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액티브 스크립트 언어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파이썬은 1991년도에 귀도반 노스덤이 개발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리고 플랫폼의 독립적이고 인터프리터식이고 객체 지향형의 동적 타이핑 방식, 대화형 언어다. 매우 쉬운 문법 구조래요. 근데 이제 기존에 좀 프로그래밍 했던 사람들은 뭐 헷갈릴 수도 있죠. 약간 문법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파이썬 변수명 작성은 C 언어하고 같아요. 이렇게 됐죠. 첫 글자는 영문자나 이걸로 시작한다. 대소문자, 공백 사용할 수 없고 예약문자 사용할 수 없어요. 변수는 뭐 어디든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 다 그렇겠죠. 스트링, 파이썬 good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문자를 추출하려면 추출하는 문자의 인덱스 0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가 0부터요. 됐죠? 뒤에 이제 예제를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 1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글자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 0부터라고 했으니까 됐죠? 여기 보면 1이잖아요, 1. 그럼 10 하면은요. 10번째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변수 선언을 파이썬 굿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어렵지 않죠? 자, 뒤에다가 이제 대괄호에다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뭐 역순으로 맨 오른쪽에 인덱스는 -1이다. 그럼 이제 맨 끝에 있는 굿,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이 되겠고 -6 하면은 거기에서 오른쪽에서부터 6번째 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할 때는 이제 콜론을 이용을 하고요. X하고 콜론 이렇게 주게 되면은 즉 앞에 있는 값 7번부터 모두 다 얘는 -3 세 번째 글자부터 모두 다 이렇게 끝까지 출력을 하는 거고 처음부터 인덱스까지 쓰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앞쪽에다가 콜론을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세 번째 글자까지 그죠? 위치에 따라서 되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는 두 가지의 이제 값이 들어가는 거죠. x와 y가 들어가면 자, 1, 3 하게 되면 두 번째 글자에서 세 번째 글자까지 2, 3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세 개를 주게 되면은 x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y까지의 g만큼 건너뛰면서 가는 거예요. 스텝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에서 8까지 가는데 두 단계씩 그죠?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앞에 첫 번째를 값을 생략하면 여기부터 시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라서 이식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글자까지 두 글자씩 띄어서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봐주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를 기반으로 하고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시행하는 것, 뭐 ASP, JSP, PHP가 있었는데 자바는 이제 자바니까 JSP가 되는 거고요. 소스 코드가 HTML 파일에 포함되는 스크립트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매우 쉽고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즈에서 사용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자, 스크립트 언어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PHP, 베이직, 파이썬. 베이직은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아이고 코볼도 예전에 사용했던 아이예요. 근데 얘는 컴파일러 언어입니다. 컴파일러가 필요해요. 파이썬은 변수 작성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자리에 숫자를 사용할 수 없다. 영문자, 대소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이 가능하다. 변수의 중간에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공백은.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자, 다음에 파이썬으로 구현된 프로그래밍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A에서 보니까 7까지라는 의미잖아. 그지? 두 글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가 0이고 1, 2, 3, 4, 5, 6, 7 여기까지 출력하는데 두 스텝씩 가는 거니까 얘까지 가겠네요. 70까지는 가진 않죠. 답은 뭐가 돼? 얘가 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콜론을 어느 위치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61번까지인가요? 운영체제에 관련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 장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는 안 됐어요. 개정 전에 꽤 많이 출제가 됐는데 개정 후에는 거의 출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보는 거니까 빠르게 볼게요. 운영체제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나 이런 아이들이에요. 뭐 기능도 다 뭐 목적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크게 부담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최초에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 나왔고 그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이 나왔고 시분할, 다중 처리, 실시간 처리, 다중 모드, 분산 처리 이렇게 있고요. 일괄 처리는 배치 처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고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 하나로 여러 개 프로그램 돌리는 거고 시분할은 CPU 전체를 시간을 쪼개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모든 시스템이 바로 이 시분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CPU가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카톡도 날리고 문자도 날리고 뭐 여러 가지 동시에 하지만 얘네는 CPU에서 걔네를 작업을 얇게 짜갈라가지고 타임 슬라이스해서 얘네를 CPU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다중 처리는 CPU가 여러 개인 거, 실시간 처리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별도로 뭐 이야기할 내용은 없고요. 이제 운영체제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얘네 시스템을 제어하는 제어 기능과 그 다음에 처리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에는 감시, 작업 제어, 데이터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는 감작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작대. 감작대는 뭐야? 제가 어릴 때는 감나무에 감을 따먹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긴 작대기로 이 감을 따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작았기 때문에 지금도 작지만 작았기 때문에 큰 작대기를 컨트롤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외우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처리 프로그램은 실제 수행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언어 번역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문제 처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얘는 서문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류가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영체제 성능평가 항목 중에서 컴퓨터 센터에 작업을 지시하고 그때부터 결과를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반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턴 어라운드 타임이 더 시험 문제에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면 턴 어라운드 타임 영어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운영체제 운영 방식 중에서 발생 즉시 요구가 있을 때 이거 뭐야? 실시간이요. 리얼타임이죠.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다중 사용자와 다중 응용 프로그램 환경에서 지원 자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자원 분배를 위한 스케줄링하고 CPU, 메모리 공간, 기억장치, 입출력 장치 등의 자원을 관리하고 운영체제 종류로는 매크로 프로세서, 어셈블러, 컴파일러가 있다 그랬는데 얘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운영체제에는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iOS 이런 애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운영체제 성능 목표. 첫 번째, 스루풋. 얘는 처리 능력이라고 보통 일하죠. 처리 능력.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뿜는 양이 되는 거고, 턴 어라운드 타임은 이제 반응 시간. 그죠? 그리고 이건 사용 가능도가 되고요. 신뢰성이 돼요. 근데 어베이러블리티가 이제 사용 가능성인데 사용도, 사용성 뭐 이렇게 되는데 얘네는 올라가야 되겠죠. 사용성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운영체제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제어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제어니까 작대기 제어해야 되겠죠. 감, 작, 대. 얘가 답이네요.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세스 관리예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하나의 작업 단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운영체제가 얘네를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얘네를 PCB라고 하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하는 애 보관을 하고 작업을 한다. 그래서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라고 하는 건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저장소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프로세스 상태 전이는 기초적인 내용이면서도 꽤 많이 출제되는 아이예요. 실제 개정 후에도 출제가 됐고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요청을 해야 돼요. 생성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실행을 하겠죠. CPU에서.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인터럽트나 이런 게 발생을 해가지고 실행 중인 게 잠깐 대기 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고 종료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가게 된다. 그림만 기억하시면은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보다 아주 작은 단위, 프로세스 내에 있는 아주 작은 단위, 실행 단위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걸로 친다 그러면은 모듈보다 더 작은 단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모듈은 이제 개발 관점이고 이 스레드는 운영체제에서 운영하는 단위 관점이에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병행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뭔가 어떤 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스템이 지금 카톡하고 음악을 듣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애를 둬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 이 안에서는요 작업이 하나만 들어올 수 있어요. 임계 영역 내에서는. 그래서 충돌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상호 배제, 동기화 기법 이런 애가 있어요. 상호 배제는 이게 공유 메모리상에서 내가 뭔가 실행하고 있으면은 다른 애가 들어왔을 때 걔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애가 되고요. 동기화 기법에서는 우리가 이 세마포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세마포어는 다익스트라라고 하는 행님께서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산 P하고 V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기화를 유지한다 그랬는데 이 PV가 뭐냐면 깃발이에요. 깃발. 세마포어가 여러분들 기차역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앞에서 그 역장이 나와서 길을 들었죠. 야, 가도 돼. 가지 마.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니터라고 하는 거는 뭔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시저의 병행 구조를 안에서 얘네가 어떤 일이 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교착 상태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일반적으로 이제 점유화 대기죠.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면 네 방향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상호 배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서로 안 가는 거야. 모두 다 멈춰 있는 거지. 다 빨간불인 거야. 그러면은 처리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선점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선점이라고 하는 게 프리엠션, 선빵 날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중앙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쯤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차를 빼야 되겠죠. 차를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야. 거기서 죽어가지고 프로세서가 죽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컴퓨터 껐다 켜야죠. 그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삐오 와가지고 레카가 끌고 가야죠. 그지? 자, 환영 대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환영 교차로라고 하나? 이런 형태의 교차로가 있잖아요. 차가 내가 일로 가려면 사거리는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러한 형태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출구들이 다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안쪽에서 계속 돌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환영 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네를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 회피, 발견, 회복 이렇게 네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하는 거는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작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회피라고 하는 건 피하는 거예요. 그지? 대신에 얘는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역할이고, 회피는 얘가 충돌이 발생할 걸 이미 인정을 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애가 이제 은행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은행가들은 보통 대출을 해줄 때 이 사람의 신용도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용도가 되는 애, 안 되는 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되는 애들만 창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게 한다든지, 뭐 번호표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발견, 회복 그냥 간단히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또 정리를 해볼게요. 연도차가 없는 것들은 이제 개정 후에 시험이 출제가 안 됐거나 개정 전에 최근에 출제 안 된 애들이니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실행 가능한 PCB를 가진 프로그램, 프로세서가 할당되는 실체. 이거 뭐예요? 스레드인가요? 아니면 프로세스인가요?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며 무한정 기다리게 돼서 해당 프로세스들이 중단되는 거. 이거 뭐예요? 데드락. 죽어서 교착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로세스 상태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ready, running, exit 다 있는데 request가 아니죠. new 생성이죠, 생성. 요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block 있죠. 교착 상태 발생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상호 배제, 점유화되기, 환영되기, 선점이 아니라 비선점이에요. 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선빵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길을 막고 있으면은 그 길을 치울 수 있게 하는 건데, 비선점은 치우지 못하는 걸 우리가 비선점이라고 해요. 자, 은행가 알고리즘은 얘는 회피죠, 회피. 이미 알고 있는데 그냥 인정하고 어떤 기준 하에 맞는 애들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법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프로세스를 또 관리를 해주죠. 누가요? 운영체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프로세스한테 공정하게 CPU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우선 비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프로세스가 CPU에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애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지? 그냥 아예 그냥 눌러 앉은 형태, 다른 애들이 치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법이 뭐냐면 FCFS예요. 그래서 FCFS랑 P4랑 같은 거예요. 먼저 오늘 먼저 처리하는 것, 먼저 입력된 걸 먼저 출력하는 것, 이거랑 같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순서대로 오는 순서대로 봤기 때문에 중간에 늦게 온 애가 새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4의 작업 스케줄링 순서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도착 시간이 얘가 지금 제일 먼저 온 거고 그 다음에 온 거고 그 다음에 온 거니까 실행은 그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 대기 시간하고 평균 대기 시간, 반환 시간, 평균 반환 시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선은 실행 순서는 P1, 2, 3 이렇게 가는 거고요. 뭐 대기 시간은 첫 번째 있는데 얘는 기다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0이죠. 얘는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얘가 실행될 때까지, 그지? 얼마나 기다린 거야? 10초 기다렸겠죠. 왜? 얘는 13만큼 길이니까 얘가 다 끝난 다음에 실행이 되는데 얘는 3초 있다가 얘가 실행되고 네 번째 작업하는데 도착을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요. 얘도 8번째 도착을 했대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다렸냐는 건데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 48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얘가 8번째 왔으니까 얘는 40초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은, 총 대기 시간은 50이 되는 거고 평균 대기 시간은 얘네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면 돼요. 그래서 16초간 기다린 거예요. 반환 시간은 얘는 13초 만에 끝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10초에 얘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10초 동안 기다렸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실행되는 데는 45초가 걸린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실행되고 완전히 끝나는 데까지 총 50초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 반환 시간이 되는 거고, 평균 반환 시간은 처음에 얘는 13분 걸린 거잖아요. 13초 걸린 거잖아요. 다 더해가지고 3 나누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그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에 쇼자 퍼스트예요. 쇼자 퍼스트는 제일 짧은 걸 먼저 처리해요. 얘의 특징은 도착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뭐야? 다 받아놓고 그 중에 짧은 애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죠. 그게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고 순서대로 보면 제일 짧은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당연히 얘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없겠고, 두 번째 들어가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실행되는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6초간 기다렸고요. 세 번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랑 더한 시간만큼 기다리겠죠. 그래서 얘는 9만큼 기다리고, 네 번째는 나머지 애들 다 더한
16만큼 기다리겠죠. 그래서 얘네 합해가지고 나누기 4면 평균 대기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 뭐 평균 반환 시간 같은 경우는 최종 실행되는 시간들을 다 합해가지고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HRN 얘도 이제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면 얘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 그 다음에 서비스 시간으로 나눠줘요. 이 공식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대, 써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작업을 주려고 그러면 야 됐었어, 야 좀 기다려봐 됐었어, 이렇게 공식을 됐었어로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방법은 준비 상태 Q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을 먼저 처리하는 거고, 선점형 같은 경우는 실행 중간에 다른 애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로빈이나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이에요. 이 쇼자 퍼스트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실행 중에 잔여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다단계 Q, 다단계 피드백 Q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세스의 생성 및 실행에 필요한 시스템 자원을 해당 프로세스에서 할당하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어요. 얘는 스케줄링이죠. 준비 상태 Q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가장 짧은 거 쇼자 퍼스트. 자, HRN 스케줄 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 시간이 긴 프로세스일 경우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대 플러스 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여기 있는 대기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맞고, 쪼짜 퍼스트를 보완하기 위한 거다. 긴 작업과 작은 작업 간의 지나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계산해서 그 수치가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위로 한다 그랬는데 가장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걸로 해요. 높은 걸로. 큰 값을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자,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쇼자 퍼스트 기법과 SRT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쇼자 퍼스트는 비선점이다. 그 맞고요. 쇼자 퍼스트는 작업 끝나기까지 실행 시간 추정치가 가장 작은 애를 먼저 실행한다.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같은 경우는 실행 시간을 추적해야 하므로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에서는 이미 할당된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뺏을 수 없다 그랬는데 할 수 있죠. 이게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은 실행 과정 중에 잔여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달라진 시간만큼 걔네들한테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차례대로 도착했을 때 쇼자 퍼스트 정책을 사용할 경우 가장 먼저 처리되는 애는 쇼잡이니까 당연히 P4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기억장치 관리예요. 주격장치든 보조기억장치든. 그래서 반입이라고 하는 거는 주격장치로 가지고 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배치는 주격장치에 올려 놓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놓겠느냐에 따른 거에 따라서 최초 제일 먼저 들어온 애의 첫 번째 주소에 넣는 거고, 최적접합은 내가 들어오려고 하는 애가 5km면은 5km 아다리에 맞는 애가 있으면 거기다 넣는 거예요. 최악접합은 5km가 들어오는데 공간 중에 제일 큰 거, 50km짜리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 넣게 되면 45km 메모리가 허비되잖아요. 이게 바로 최악접합이에요. 자, 교체 전략도 또 나와요. 그래서 OPT라고 하는 거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가장 이상적인 옵티멀이 이상인 거니까. P4는 제일 먼저 들어온 거 제일 먼저 처리하는 거고요. LRU는 Least Recently Used예요. 최근에 가장 적게 쓴 애예요. 그죠? 가장 적게 쓴 애. 얘는 Least Frequency Used예요. 최근에 횟수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안 한 애들. 그지? 반복해서 실행이 제일 적은 애. NUR은 최근에 사용 안 된 애. 거의 다 어때요? 다 예전에 사용 안 했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혜택을 못 본 애들을 우리가 처리하게 되겠죠. 자, SCR 같은 경우는 얘는 P4의 단점을 보완한다. 이 정도로. 자, 가상기억 장치는 우리가 컴퓨터가 있으면은 컴퓨터에 이렇게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있고 이렇게 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CPU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드디스크나 뭐 SSD나 뭐 USB나 이런 게 달려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컴퓨터에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실행을 하려면 얘네가 주격장치에 모두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근데 주격장치가 1기가야. 근데 프로그램은 4기가야. 그럼 실행이 안 되겠죠? 이때 보조기억장치의 3기가 정도에다가 얘네를 주격장치처럼 연결해서 쓰는 게 가상기억장치예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저장 방식이 다르잖아요. 주격장치는 램이고 하드디스크는 자기 디스크니까 얘네를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걔네를 매칭시켜주기 위한 게 페이징 기법이에요. 페이지 크기별로 쪼개서 저장하는 거고, 세그먼테이션은 세그멘트 좀 더 작게 쪼개서 보내는 거예요.
페이지는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런 좀 불리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그멘트로 쪼개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구역성하고 시간 구역성이 있고, 시간적으로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거, 공간적인 거는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워킹셋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가 CPU에 자주 사용하는 애를 미리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얘네가 바로 워킹셋이고, 슬래싱이라고 하는 거는 작업의 전환이 너무 많아지면 거기서 생기는 불필요한 시간, 이걸 슬래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페이지 부재가 나와요. 얘도 어렵진 않은데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즉, 지금 현재 메모리에 내가 가지고 와야 될 애들이 이만큼이야. 근데 공간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죠. 만약에 프레임이 10개면 한 번에 때려 넣고 쓰면 돼. 근데 얘네를 넣었다 뺐다 해야 돼요. 그지? 그래서 제일 먼저 일이 와요. 그게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 얘가 주격장치 없으면은 보조격장치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지. 그때 얘네를 폴트, 부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미 첫 번째 기억 장소에 들어있고 두 번째 거 받을 땐 여기에 2가 들어오겠죠. 3도 마찬가지로 새로 들어오겠죠. 자, 이번에는 2를 또 요청을 했어요. 똑같은 애를 요청한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기존에 여기에 있으니까 얘를 그냥 갖다 쓰면 되겠죠. 2도 마찬가지야. 맞죠? 다음에 4인데 4를 가져오려니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격장치에서 가지고 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애 얘를 교체를 해요. 이게 바로 교체 알고리즘. 4가 없기 때문에 부재. 다음번에 1을 또 가져와야 되는데 1이 4로 교체가 되면서 얘가 1이 없어. 그러면은 얘를 또 교체해 와야 되겠죠? 그럼 부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재의 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자, 기억장치의 부족한 용량을 해결하기 위한 것 뭐예요? 가상 기억장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하나의 프로세스의 작업 수행 과정에 수행하는 기억장치 접근에서 지나치게 페이지 부재가 발생, 슬래싱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페이지 참조에 대해서 페이지 교체 기법으로 선입선출 알고리즘을 이용할 경우 페이지 부재는 몇 번 발생하는가? 옆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4개의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이거는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문제하고 같을 것 같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P4로 해가지고 이 표 그리셔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거는 강의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몇 번 시행착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디스크 스케줄링이에요. 디스크 스케줄링은 내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디스크에서 얘네를 읽어드리는 순서를 결정해요. 그래서 FCFS는 요청한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Q가 있어요. 대기 Q. 이게 이제 90이 먼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183이 오는 거고, 이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디스크 위치가 53이니까 53에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90. 그 다음에 183, 37, 12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총 이동 거리가 나와요. 얘네 차이에 따른 거리. 그러면은 얘가 효과적인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FCFS는 그냥 들어오는 요청되는 순서대로 그대로 가져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SSTF는 쇼티스트 시크, 즉 탐색 거리가 짧은 애들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헤드가 53에 있어요. 그리고 요청되는 애들이 지금 98, 요렇게 있으면 얘네를 다음번엔 어디로 가는 거야? 제일 첫 번째는 어디로 가요? 제일 여기서 가까운 애가 어디야? 쭉 봤을 때 65가 제일 가깝죠. 그 다음에 67.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 거리가 제일 짧은 순서로 가는 애를 우리 시크라고 이야기한다. 자, 스캔 같은 경우는 현재 헤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보면 헤드가 이렇게 트랙을 따라서 이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트랙 순서, 해당하는 트랙을 다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스캔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스캔보다 좀 더 진보한 애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갔다가 안쪽으로 슉 가고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슉 끝까지 가면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의미해요. N스텝 스캔은 간단히 봐주시고 SM바우 같은 경우는 헤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실린더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의 디스크팩 회전 시간 동안만 입출력 요구를 처리하는 기법이에요. 즉 한 회전 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구들에 대한 처리는 다음으로 미룬다. 얘가 객관식으로 나와요. 에션바우 스케줄링에 대해서 뭐 알맞은 설명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탐색거리가 가장 짧은 요청을 먼저 하는 거 뭐예요? SSTF. 스케줄링 방법하고 다른 것은 그랬어요. FCFS, SSTF, C스캔, SLTF. 얘가 잘못된 거죠. 다음에 사용자가 요청한 디스크 입출력에서 SSTF예요. 쇼티스트 시크 타임이죠. 제일 먼저 53에서 제일 가까운 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3에서 제일 가까운 애가
65인지 37인지는 빼봐야 되겠지. 근데 얘 보니까 12고 여기에 37은 그러니까 65가 먼저 처리가 되겠네. 53 다음에 65. 1번이 답이네요. 자, 디스크 입출력 요청 대기 큐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억돼 있다. 다 현재 헤드가 53에 있을 때 이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한 이동 거리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먼저 들어온 애를 먼저 처리한대요. 그러면 얘네 53에서부터 요 차이, 요 차이, 요 차이, 요 차이 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예전에 출제된 거니까 그냥 가볍게 53에서 여기까지니까 87에서 53 빼고 183에서 87 빼고 해가지고 다 값을 다 계산한 다음에 더하면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정보 관리예요. 운영체제가 자료 파일을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그거예요. 그죠? 그 파일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파일에 대한 정보, 그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파일 제어 블록이라고 하는 FCB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건 이제 파일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의 구조, 유형, 크기, 이름, 생성, 수정. 그런데 여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다음 중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마지막 실행 시간 있죠. 실행 시간. 얘는 아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일 구조에는 순차 파일,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고 색인 순차 파일 앞에서 한번 보셨었죠. 색인 순차 파일 이런 아이들이 있다. 우리 색인 숫자 파일에는 기본 구역, 레코드가 있는 부분이고 색인 구역, 색인 구역이라 그래서 색인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 두꺼운 책 맨 뒤에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각각 이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구역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오버플로우 구역이 꼭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직접 파일은 키에 일정한 함수를 적용해서 상대 레코드 주소를 얻고 그 주소를 레코드에 저장하는 그런 형태다. 디렉터리 구조도 그냥 가볍게 한번 쭉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것만 우리 보고 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는 출제된 내용이 없어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제어 블록이라고 하고 파일 제어 블록이라고 하는데 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파일 디스크 립터 이렇게 한다. 키값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구역과 이 구역에 대한 포인터 색인 구역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뭐 색인 순차 파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색인 순차 파일 방식. 파일 디스크립터의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구조, 작성자, 유형, 크기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이제 파일 작성자에 대한 거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ISM이죠. 색인 순차 파일에 대한 내용이죠. 색인 구성은 디스크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트랙이 모인 실린더, 그리고 마스터 이렇게죠. 볼륨 없었죠. 파일 시스템의 디렉터리 구조 중에서 중앙에 마스터 파일 디렉터리가 있고 하부에 사용자 파일 디렉터리가 있는 구조는 그랬어요. 상하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디렉터리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분산 운영 체제예요. 그래서 분산 운영 체제는 요즘에는 워낙 자료들이 방대하고 여러 지역에서 고속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분리해 놓는다, 분산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중 처리기가 먼저 나오는데 다중 처리기는 뭐예요? 멀티 프로세서예요. CPU가 여러 개로 나눠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에 2개 이상의 CPU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수행 속도와 신뢰성, 유연성을 위한 거죠. 다중처리기 연결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이제 하이퍼큐브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이퍼큐브 방식은 10개 이상의 프로세서를 병렬 동작한다. 하나의 프로세서에 연결되는 다른 프로세서의 수는 n개일 경우 총 2의 n승계인데 요거 2의 n이 n승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이퍼큐브가 예전에 개정 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중처리기 운영 체제에는 마스터 슬레이브, 그 다음에 분리수행, 대칭적 이런 종류 있고 구조에는 약결합하고 간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약결합은 이게 운영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운영 체제가 돌아가는 거고 간결합은 하나의 운영 체제에 돌아가는 거예요. 분산 처리 시스템은 앞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이 각각 해당하는 곳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중요한 토픽이다. 그래서 위치, 즉 내가 지금 네이버의 서버가 미국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 이주 투명성, 서버를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도 나는 알 필요가 없어. 사용자는 복제 투명성, 서버가 하나 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하는데 서버가 하나 더 늘었어요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잖아. 어디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필요 없죠. 이런 걸 투명성이라고 해요. 자, 분산 운영체제 구조는 이러한 형태가 있다. 뭐 별형도 있고 링형도 있고 다중버스도 있고 계층형도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있다라는 거 가볍게 보시고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얘네는 이제 개정 후에 출제된 부분이 없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의 시스템에 2개 이상의 프로세서, CPU 2개인 건 멀티 프로세싱이 되겠죠. 다중 처리기 이렇게 됩니다. 분산 운영체제에서 간결합이라고 하는 건 운영체제를 어떻다? 하나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프로세서 간의 통신은 공유 메모리를 이용한다. 그죠? 공유 메모리 또 자, 분산 운영체제에서 간결합하고 약결합이 있었는데 간결합은 메모리를 같이 써요. 그래서 공유 메모리. 여러 처리기 간의 하나의 저장 장치, 메모리에 대한 프로세서 간의 경쟁의 최소화가 고려됐다. 각 사이트는 자신만의 독립된 운영체제와 추격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결합에 해당하겠죠, 4번이. 그래서 128개로 하이퍼큐브 연결됐을 때 얘 앞에서 잠깐 2의 n승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가 2의 n승이니까 이 n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2의 8승 하면 128이 나옵니다. 요걸 어떻게 하면 돼요? 2의 7승은 몇 개? 네, 바로 128이 나오게 되겠죠. 다중처리기 운영체제 구성 중에서 주종처리기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 프로세서는 입출력 연산 담당, 종 프로세서는 입출력 유지의 작업을 처리하고 주 프로세서만 운영체제를 수행한다 그랬고 주 프로세서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멈춘다 그랬는데 종 프로세서하고 주 프로세서가 따로 있게 되는데 주종이니까요. 그래서 주 프로세서는 입출력 연산을 하고요. 종은 여기선 처리 작업만 해요.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메인에서는 입출력 연산하고 이제 서브에서는 슬레이브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겠죠. 슬레이브에서는 해당하는 연산을 처리해서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셔요.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중에 유닉스가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운영체제고 얘는 오래됐죠. 그래서 시분할 방식, 소스가 개방된 개방형 시스템이다. 트리 구조다. 멀티 유저, 멀티태스킹 지원한다. 그리고 C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자, 유닉스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가운데 멘탈 있죠. 멘틀이라고 얘기하지. 얘네를 우리가 다른 말로 커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 내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쉘은 얘는 그 사용자와 시스템 간에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틸리티는 보조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닉스는 부트블록 맨 처음에 이제 시스템을 운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트블록, 슈퍼, 아이노드 데이터 블록이 있고요. 이 구조도 간혹 예전에 출제가 됐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노드 블록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파일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애 있었죠. 파일 디스크립션과 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아이노드에서 각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됐죠? 여기에서 이제 소유자의 식별 번호, 파일 크기, 파일 최종 수정 시간, 파일 링크인데 수정 시간이죠. 실행 시간은 저장되지 않아요. 아셨죠? 얘도 똑같이 파일 디스크립션과 같습니다. 자, 유닉스 명령어는 가볍게 그냥 보세요. 프로세서 관련 명령어들도 쭉 나와 있고 디렉토리 명령어들 나와 있는데 얘네까지 우리가 다 보기에는 부담 있고 출제도 많이 안 되고 하니까요. 그냥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보는 거죠. 파일 관련해서 쭉 보면은 create, open, cp, rm 했는데 cat는 뭐냐면은 얘네는 파일 내용을 메모장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문서를 열람하는 그런 아이다. 이거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또 이제 하나 더 본다 그러면 chmod, change mode예요. 파일의 사용 권한을 바꿀 수가 있어요. chown, 얘는 change own이에요. 사용자,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유닉스 환경 변수가 나와요. 그래서 환경 변수는 쉘이 뭐였어요? 쉘이 컴퓨터 시스템과 나와의 서로 인터페이스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프로세스가 컴퓨터 동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값들의 집합이고 기본적으로 환경 변수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환경 변수 관련 명령어에는 env는 뭐야? environment 해가지고 환경이라는 의미고 세팅, 사용자 환경 값, 프린트 env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값을 모두 다 출력하는 거고 echo는 특정 환경 변수 값을 출력하고 set env는 환경 변수 값을 설정한다. 몇 개 보시고 배쉬쉘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얘가 아마 실기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리눅스, 맥 OS 등의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되고 리눅스의 표준 쉘이다. 입출력 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윈도우즈 쓰시잖아요. 이 시작 메뉴에 파워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파워쉘
쉘, 그럼 파워쉘이 뜨고 파워쉘을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쉘이 있어요. 여기서 명령을 줄 수가 있고 텔넷 접속도 가능하고 막 그렇죠. 이걸 우리가 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자니까 GUI 환경에서 터치 방식으로 쓰지만 우리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는 서버 관련한 분들은 이런 터미널 창 바로 셀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환경 변수를 실행하는 애가 env, set, export, declare 이런 아이들이 있다. 가볍게 봐주시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닉스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프로세스 관리, 커널이네요, 커널. 그죠? 파일 사용 허가를 정하는 명령어는 그랬어요. chmod. 이게 바로 체인지 모드라고 해서 표현이 되고요. 유닉스에서 새로운 프로세스 만드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포크라고 해요. 포크. 여러분들 포크 아시죠? 꾹 찍어 먹는 포크.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유닉스 셀에서 환경 변수를 출력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print env, set env, env 있었는데 config env라는 건 없었고 다음 중 bash shell 스크립트에 사용할 수 있는 제어문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for, while, repeat, do 그런데 if도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repeat do라고 하는 애는 제어문이 아니다. 여기에서 if나 for, while 이런 아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C 언어 베이스로 여기서 배시쉘에서 C 코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 언어의 스크립트 언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우리 앞에서 봤던 if, for, while 봤었잖아요.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고 사실은 다른 거 말고 여기에 기출문제 정도 명령어 암기하십시오.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기출 답 정도 이런 거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크게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63번부터 시험 개정 전으로 치면은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개정 후에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OSI 7 레이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방형 시스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개방형 시스템이에요. 이게 프리베이트 시스템이 있고 오픈 시스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쓰려면 이 규칙을 따라라라고 하는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 계층이 있는데 총 7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는 순서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순서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 좀 깊은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본 순서는 물데네트 셰표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송이 트랜스포트라서 저는 예전에 이제 이건 뭐랄까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나왔었거든요. 한글로 딱 표현 안 하고 그래서 물데네트 셰표응 이렇게 외웠어요. 기본 순서고 물리적 계층은 뭐냐면 하드웨어적으로 연결되는 걸 의미해요. 응용 계층은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통신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G 칩이 있어야겠지. 그거랑 우리 기지국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까지가 이제 분리 계층이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 가지고 카톡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계층이 바로 응용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이거든요. 그쪽이 계층이 된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이 두 가지 계층이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게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는 얘는 경로 설정을 담당해요. 그럼 경로가 설정이 되면 이제 자료를 주고 받아야 되겠죠. 얘네가 이제 전송 계층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계층이 있어야만이 인터넷상에서 경로를 선택하고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지.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고 걔네가 서로 신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로가 설정이 되고 전송되고 이 전송이 되는 데 있어서 유지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이제 세션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컴퓨터 네트워크 단에서 표현하는 그 신호 방식하고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표현하는 신호 방식, 암호화 이런 것들을 변경해 주는 게 이제 표현 계층이고 응용 계층은 외부에 보여지는 그러한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준을 잡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인터넷에 연결 안 되게 할 거야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계층은 물리적인 연결이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 자주 출제가 돼요. X.21이라고 하는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얘네가 실제로 RS232C가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USB 있죠. USB의 할아버지 격이에요. RS232C가. 예전에는 장치들을 RS232C 이 포트 시리얼 포트에다 연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VDAS는 이거는 V는 아날로그 시리즈예요. 아날로그 시리즈.
상식적으로 요즘에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얘는 이제 디지털 규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데이터 링크는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 전화를 개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에 전화기를 개통을 하려면 전화선이 들어와야 돼요. 거기까지가 뭐예요? 바로 바로 물리적 계층이에요. 물리적으로 선을 연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신호를 쏴줘야 되겠죠. 우리 집까지 전화가 될 수 있도록 전화국에서 전기를 넣어줘야 돼요. 예전에 저 어릴 때는 48V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서 처음으로 전화가 죄송해요. 그때 이제 발전기를 돌려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그 전화국에서 온 테스터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저희 형이 가지고 있던 그 테스트를 찍어보니까 48V가 나오더라고. 48V 신호가 들어오는 데까지가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신호가 이게 전기가 흐르는 상태 여기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얘네를 이 링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 중에 이제 HDLC와 PPP 얘네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화번호를 누르겠죠? 그 전화번호 누른다는 것 자체가 뭐야? 내가 이 신호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경로를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X.25입니다. 이게 정말로 그냥 시험 문제 보기에 X.25가 있으면 걔가 답일 정도로 아주 자주 출제됐던 아이예요. 됐죠? 그 ICMP, IGMP 얘네들도 최근에는 좀 난이도가 높아져서 나오는 편이고 전송 계층은 그러면은 전화 신호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겠죠? 그게 바로 전송 계층이에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아이예요. 이게 TCP하고 UDP에 대한 거. 세션 계층은 그러면은 내가 통화를 할 때 이 신호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전화가 중간에 끊어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유지시켜주는 애가 세션 계층이에요. 자,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번에는 표현 계층이에요. 이거는 뭐 예전에 이쪽이 아니구나. 제가 앞에서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헷갈렸는데 이 표현 계층은 뭐냐면 신호가 가는 건 이진수로 가거든요. 그지? 이진수로 이렇게 파형으로 가거나 또는 아날로그 신호로 갈 수도 있고 디지털 신호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신호들을 변환하거나 또 자료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보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암호를 설정하거나 이제 압축을 하거나 코드 변환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이제 표현 계층이고 응용 계층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응용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이에요. HTTP 이거 뭐예요? 따따따 여러분 인터넷 하실 때 꼭 필요한 아이고요. 파일 전송할 때 쓰는 애고요. 이건 메일 전송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 앞에서 우리 배쉬쉘이라고 해가지고 유닉스에서 배운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창 이렇게 파란 창 그거에서 원격에 있는 장치와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오류 제어 방식 이것도 자주 출제가 돼요. 개정 전에는 뭐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는 아이였고 개정 후에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자료를 보낼 때 얘네가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수신 측이고요. 얘가 송신 측이에요. 그럼 자료를 보낼 거죠. 이렇게 하나를 보내요. 1번을 보내면 얘가 야, 나 잘 받았어 라고 하는 피드백이 옵니다. 이걸 ACK라고 이야기해요. Acknowledge라고 해서 그 정보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내는 이러한 형태예요. 보내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스톱 앤 웨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내고 멈추고 기다리는 거야. 제대로 받았는지 피드백 올 때까지. 자, 다음에 이제 연속 ARQ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전송을 하는데 우선은 고백 n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고백 n은 이렇게 해가지고 받다가 얘는 매번 피드백을 받지만 얘는 그냥 무조건 쭉 보내요. 쭉 보내요. 그냥. 쭉 보내다가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다가 야 2번이 오다가 찌그러져 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피드백이 옵니다. 그럼 이미 나는 3번을 보냈고 4번도 보낸 상황에서 얘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잖아. 안 그러겠어? 그지? 이 화살표를 봐 지금 세 개가 이미 갔는데 두 번째 게 잘못됐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거부터 다시 여기에서 얘네를 다시 전송하는 거예요. 뒤로 백해서 go back n 몇 번째 두 번째로 가서 다시 걔네를 전송하는 것을 go back n이라고 하고요. 셀렉티브 리피트라고 하는 거는 이 두 번째가 망가졌잖아요. 그럼 두 번째만 다시 보내는 거예요. 대신에 앞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얘 두 번째 거니까 네가 알아서 조립해. 자, 적응적 ARQ는 신호를 보낼 때 얘네 채널의 양, 여러분들 교통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 가요. 그러면 경찰들이 신호등 쫙 서가지고 거기서 신호 조절해 주죠. 이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적응적 ARQ인데 그 저희 동네에 큰 회사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경찰 그 파출소에서 다 나오셔가지고 신호 조절을 해주셔요. 이거예요, 바로. 그 오는 차가 많으면 신호 길이를 길게 하는 거야. 짧으면 잘게 하고 짧게 하고 이렇게 동적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는 게 적응적 ARQ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여러 시스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서로 연동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7개 하는 거 개방형 시스템이라 그랬죠. 오픈, 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븐, 레이어. OSI 7 레이어에서 인접한 2개 통신 시스템에 신뢰성 있는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계층으로 전송 데이터의 흐름 제어, 프레임 동기, 오류 제어, 이거 링크 계층이에요. 이게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전송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전송 계층이 아닐까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가 전송을 하기 위한 기반을 깔아주는 거예요. 연결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전기 신호를 넣어서 신호가 갈 수 있게 기반을 깔아주는 게 바로 링크 계층이 되는 겁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이게 오류 제어나 흐름 제어가 전송 계층에도 이 기능이 있거든. 근데 각각의 단위에 대한 똑같은 명칭이 들어가니까 헷갈려 하는데 여기서는 두 시스템 간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전송하는 게 아니에요. 전송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보기를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이에요. OSI 7에 의해서 링크 설정이래요. 링크 설정. 연결 설정, 전기 신호를 넣는 거 끝났네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네요. 여기에 보면 또 링크 설정 유지 종료 담당, 노드 간 이러니까 세션 계층 이렇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요거 링크 계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OSI 7 레이어 중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 HTTP 얘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우리 응용 계층이었죠. OSI 7 레이어에서 단말기 사이의 오류 수정과 흐름 제어래요. 명확한 데이터의 전달한대요. 키워드를 빨리 찾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전달 전송 계층이 돼요. 각각의 계층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능들이 있어. 근데 걔네의 포인트를 갖지 마시고요. 얘네 핵심적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TCP/IP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TCP라고 하는 I는 얘가 트랜스미션이에요. 여기 보시는 대로. 그래서 얘는 전송 계층에 해당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얘는 보로 우리 IP 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소라서 얘는 경로를 담당해요. 이 두 개가 묻혀져서 인터넷 기본 프로토콜이래요. 여러분들 윈도우즈의 설정에 들어가시면 네트워크 설정에 가면 TCP/IP 프로토콜 설정창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IP하고 게이트웨이하고 DNS를 넣어줘야만이 인터넷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TCP/IP를 인터넷 기본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전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송 계층에 담당하는 프로토콜이고요. 얘는 경로잖아요.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 계층에 담당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계층이 혼합돼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TCP/IP의 계층이 별도로 존재해요. 4개의 계층으로 존재를 하고 링크 계층이 바로 하위 계층에 해당하고요. 인터넷 계층, 경로 설정하는 부분, 실제 전송하는 부분, 나머지는 이제 응용 계층 이렇게 해서 4개로 구분을 한다. 선생님 OSI 7 레이어도 외우기 힘든데 TCP/IP 4 레이어는 어떻게 또 하나요? 하시는데 얘네들 또 나와 근데 자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TCP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송 계층에 해당하고요. 얘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해요. 그리고 아주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얘는 신뢰성이 있어요. 얘는 비신뢰성이에요. 그냥 주소 경로만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TCP하고 좀 전에 봤던 UDP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얘 두 개 대응하는 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할 때 쓰는 거는 이 TCP를 쓰고요. UDP는 여러분들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보실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UDP예요. 그래서 대용량 미디어 파일을 전송할 때 UDP를 씁니다. 둘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UDP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중간에 1비트의 오류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UHD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의 픽셀의 비트가 하나가 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TCP를 쓰면은 그 1비트의 오류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걔를 다시 전송해요. 그러면 내가 영상을 보다가 그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 그럼 불필요하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야. 전송하다가 1비트가 조금 깨졌어. 약간 지토가 생겼어. 사람 귀로 못 들어요. 그런데 얘는 처음부터 다시 해서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무시하자. 그냥 무조건 대용량으로 전송을 하고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바로 UDP예요.
두 개 같이 기억하시고요. IP는 비신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 아주 자주 나오는 아이들. 자, TCP/IP 구조는 첫 번째 링크 계층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계층이 있고 인터넷 계층에는 IP 프로토콜과 ICMP가 있어요. 얘가 이제 좀 중요한데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제어 신호를 보내요. 컨트롤 신호를 보내서 얘네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에코 메시지라고 그래요. 반응해서 내가 산에서 야호 하면은 반응 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에코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그걸? 산에서 하는 걸? 야호 하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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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신호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게 바로 ICMP입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 보안 기법 중에 그 핑 플러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핑을 엄청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 IGMP 프로토콜을 써요. 얘가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라서. IGMP는 얘는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고요.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네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두 가지를 그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는요 물리적인 주소가 있어요. 주소. IP 주소가 따로 있어요. 얘네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RP와 RARP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하드웨어 장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 이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맥 주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내가 택배를 보내려고 해요. 받을 사람 주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주소를 쓰죠. 근데 그 주소는 물리적인 주소예요, 논리적인 주소예요. 논리적인 주소죠. 우리가 임의로 구획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물리적인 주소는 어떻게 돼요? 뭐 이것도 물리적인 건 아니죠. 경도, 위도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경도, 위도 따져가지고 그 위치 딱 이렇게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외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요? 외우기 쉬운 주소를 사용하는 것 뿐이잖아요. 마찬가지 IP도 그런 거예요. 어떤 컴퓨터에는 무조건 주소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 주소가 있어야지 신호를 보내죠. 연결을 하죠. 그게 바로 논리적인 주소인 IP이고 실제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주소가 따로 있는데 그 주소가 바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주소라고 하는 맥 주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네를 두 개를 매핑해줘야 되잖아요. 얘네는 논리적인 거, 얘는 물리적인 거. 그래서 IP 주소를 뭘로? 맥 주소로 변환하는 걸 ARP라고 하고요. 반대로 물리적 주소를 논리적 주소로 바꿔주는 걸 RARP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송 계층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TCP하고 UDP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요거는 출제 연도로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응용 계층 간단히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요거를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게요. 얘는 신뢰성 있는 거예요. 1비트 오류 나더라도 다시 보내요. 얘는 비연결형이고 얘는 비신뢰성이에요. 어디서 비신뢰? 여기 있네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끝. 인터넷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기존 간의 컴퓨터 간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터넷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 TCP, IP예요. TCP/IP 프로토콜 구조 중에서 주소 지정, 경로 설정을 한대요. 주소나 경로하는 거 인터넷 계층이네요. 그죠? OSI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터넷 계층이고요. TC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거 조금 까다로운 문제죠. 기본 헤더 크기가요. 20에서 40바이트예요. 20에서 40바이트까지입니다. TCP/IP에서 사용되는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경시킨다 그랬어요. 논리 IP 주소고요. 얘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고 이렇게 변경하는 건 ARP가 됩니다. UDP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데이터 전송 후 액날러지를 받는다. 송수신 중에 링크를 관리함으로 신뢰성이 높다. 흐름 제어나 순서 제어 없이 전송 속도가 빠르다. 제어를 위한 오버헤드가 크다 그랬어요. 해당하는 건 3번이네요. 됐죠. 이번엔 IP 주소입니다. IP 주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이제 논리적 주소죠. 그 컴퓨터에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모든 장치 인터넷 연결하기 위한 게 바로 IP 주소예요. 그래서 IP 버전 4는 32비트 길이를 갖고요. 지금은 사용하고 있어요. 네, 요거 이제 주소가 부족해가지고 IP 버전 6를 쓰는데 얘도 또 부족하네. 그래가지고 뭐 다른 또 다음 세대 IP 버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IP 버전 6도 여러분들 쓰고 계시고요. 윈도우즈 10에 가서 TCP/IP 등록 정보 보면은 IP 버전 4, IP 버전 6 주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얘네를 두 개를 이제 전환을 해서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IP 버전 4는요. 총 주소 개수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총 32비트예요. 어떻게 32비트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인데 요거 하나가 한 옥텟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야? 옥텟이 뭐야? 8비트죠. 그래서 2의 8승에서 한 자리당 255, 0부터 255니까 총 256개의
개수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클래스가 범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7까지 0에서부터 127까지 128에서 129까지가 이제 B 클래스고요. C 클래스는 이 뒤쪽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한 칸을 의미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첫 번째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되고요. 두 번째는 두 칸 얘가 변경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요렇게 C 클래스는 세 개를 갖고 얘네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고정이 되고 얘 뒤에 있는 애들이 변경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총 256대의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용하는 기본 클래스는 C 클래스예요. 공유기 한 대가 여러분들 댁에 있는 공유기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애가 총 254대까지 되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는 호스트하고 하나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IP를 두 개 먹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다. 자, D 같은 경우 멀티캐스트 2는 실험용으로 사용합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얘는 조금 계산하기 어렵고 하긴 한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마스크는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 연산을 합니다, 아이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IP를 256개를 할당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네트워크를 4개로 쪼갤 거야. 한 60개씩 쪼개면 되나요? 그래서 60개, 뭐 60개, 60개, 60개 이렇게 하나의 게이트웨이 하위에서 얘네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애가 바로 서브넷 마스크예요. 서브넷, 바로 네트워크를 하위로 분류한다라는 의미예요. 됐죠? 여기에 보시면은 서브넷 마스크 이 계산하는 게 있는데 얘네 보지 마십시오. 이거. 너무 어려워요, 계산하기가. 뭐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혹여나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다 보면 제가 저거 풀어드린 문제가 기출풀이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보는 것보다는 그냥 저런 문제 나오면 버리십시오. 너무 지엽적이라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다 계산해봐야 되거든. 자, IP 버전 6는 IP 주소 4가 주소가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얘를 쓰게 됐고요. 얘는 인증하고 보안 기능이 더 확장됐고 네트워크 확장이 쉬워졌어요. 이무의 크기에 패킷 주고받을 수 있고 멀티미디어 실시간 처리 가능하고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요거 가능 나와요. 그래서 IP 버전 6에서의 주소 체계는 유니 한 곳으로만 보내는 거고 애니캐스트는 나는 1이고 상대방이 여러 개고요. 멀티캐스트는 나도 여러 개고 상대방도 여러 개인 거야. 이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아이예요. IP 버전 6의 통신 방식이 유니캐스트는 뭐냐면 1대1 통신이에요. 애니캐스트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애한테 나 하나가 상대방 하나에 정해진 애가 아니야. 유니캐스트는 타깃이 딱 있는데 애니캐스트는 anywhere, anyone, 누구든이라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누군가와 연결하는 거고 멀티캐스트는 일대다 통신을 의미해요. 요거 개념에 대한 거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any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 버전 4에서 IP 버전 6로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바꾸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IP 버전 4하고 6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듀얼 스택 방식, 터널링 방식, 헤더 변환 이런 게 있는데 현재는 이제 두 가지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윈도우즈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P가 두 개로 IP 버전 6가 할당된 컴퓨터는 두 개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도 예전엔 좀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IEEE 표준 규격이에요. 인터내셔널 통신 규격이고 이게 시험 개정 전에도 매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에 대한 걸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선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은 토큰 버스와 토큰 링이에요. 이게 4, 5번이에요. 이게 발전 단계별로 나오는 거거든.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선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세요. 자, 다음에 CSMA CA 방식이에요. 무선 통신에서 데이터 전송 시 매체가 비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에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거예요. 무선에서. CSMA CD 같은 경우는 얘는 유선 통신에서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공유기가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얘예요. CSMA CD 방식. 예,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충돌을 허용해요. 그 다음에 대신에 충돌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어디가 충돌이 났는지, 즉 교통사고가 어느 쪽에 났는지를 확인하고 걔를 회피해서 가요. 아니면 기다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주소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얘네 서브넷입니다, 바로. 서브넷. IP 버전 4의 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뭐예요? 네, IP 버전 6가 되겠고요. 유니, 애니, 브로드가 있나요? 아니면 멀티였나요? 막 헷갈리지, 그죠? 멀티였죠. 브로드캐스트는 없었어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8비트 인증 보안 패킷 크기가 고정돼 있다 그랬는데 IP 버전 6는 패킷 크기가 고정돼 있지 않아요. 아셨죠? IP 버전 6 확장 헤더를 통해서 네트워크 기능 확장이 용이하다. 맞네요. 패킷 크기는 고정돼 있지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